저자가 직접 진행했던 글쓰기 강좌의 내용을 엮은 책이라서 현장감이 살아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글쓰기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문장들, 그리고 글쓰기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과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학적인 서술이 돋보였는데요. 시한 문장, 일상 언어, 다수 언어, 글쓰기에 대한 저자의 가치관과 주장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구체적인 사례가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의 예시를 발췌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쓰기나 독서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읽는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도 막상 책을 덮고 나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꽤나 구체적으로 문장을 예시로 들기 때문에 실전적입니다. 이 책의 독자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누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문학 지망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 책에 나오는 예시문들은 주로 문학을 다루고 있지만 꼭 문학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필과 같은 글을 쓸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글쓰기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실은 구체화하고 명료화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이 글쓰기, 창조적인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던 것을 치열하게 사유하면서 언어로 빚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글쓰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보물이 아닐까.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실질적 정직과 도덕적 정직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써도 될까? 이런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을까? 이만교 작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구분을 하나 제시합니다. 도덕적 정직과 실질적 정직이라는 차이죠. 도덕적 정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직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행동의 결과와 평가를 중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범위 안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일종의 죄인의 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벌받지 않기 위한 정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 실질적인 정직은 다릅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기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통념과는 다른, 때로는 불편하거나 이질적인 느낌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고 언어로 건져 올리는 자세입니다. 언뜻 보면 자기 욕망에 솔직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실질적인 정직이야말로 살아있는 글쓰기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떨어뜨린
지갑을 쥐었을 때 도덕적 정직과 실질적 정직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도덕적 정직은 지갑을 주었을 때 정직하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선량하고 정직한 인간이라면 실천해야 할 도덕적인 규율이죠. 반면 실질적 정직은 돌려주건 돌려주지 않건 무방합니다. 단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내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죄책감, 혼란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비난을 받더라도요, 그 돌려주지 않음으로 인한 내 안의 내면의 갈등을 잘 표현을 했다면 글쓰기로서의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 있는데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대단한 경험이나 재능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질적 정직의 자세만 유지된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글감이 되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글쓰기는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뜻이죠. 전념과 꿈. 글쓰기를 꿈꾼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꿈꾸고 있습니까? 저자는 진짜 꿈꾸는 사람은 현실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그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은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 전체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모든 천재란 결국 자기 일에 전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재가 드문 만큼 자기 일에 진심으로 전념하는 사람도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진심으로 전념하고 있는 걸까? 저자는 아주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의 꿈과 관련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화장실에서 혹은 샤워 중에 그 꿈과 관련된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르는가?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 그 꿈에 충분히 다가갔는지 아쉬워하는 마음이 남는가? 이 3가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면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등단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든 시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등단은 했지만 그 감수성을 잃어버린 기성 시인이 있다면요. 비록 등단은 안 했지만 자신의 내면이 시로 가득 찬 사람이 진정한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터에서 복도에 울리는 구두발 소리도 성질이 더러운 상사의 표정도 모두가 시적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등단을 했지만 감수성을 잃어버린 시인은 시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마음 상태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쓰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저마다의 꿈을 이미 이룬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일생의 목표라고 외치면서 하루 중 30%를 돈이 되지 않는 TV 보기나 다른 취미 활동에 쓰고 있다면요. 그렇게 30%의 다른 곳에 투자한 채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만큼의 목적, 세상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의식과 무의식에 분산된 여러 소망들이 딱 그 비율만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씨앗 문장. 3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 책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씨앗 문장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좋은 책이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동받은 것일까요? 저자는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그 감동을 작가의 명성이나 장르 혹은 문학상 수상 이력과 혼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책의 모든 부분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 전체가 좋은 게 아니라 특별하게 자신에게 충격이나 감동을 준 핵심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중심 문장이 있습니다. 밑줄을 긋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문장, 손에서 책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문장, 나아가 나도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그 문장, 저자는 이것을 씨앗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씨앗 문장은 독서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글쓰기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좋은 글을 써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만큼 많은 씨앗 문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글쓰기는 씨앗 문장에서 비롯하고 마침내 씨앗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 훌륭하다면 그것은 곧 그 책 안에 우리가 밑줄 그어 둘 만한 씨앗 문장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글쓰기가 막히고 진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 처방은 단순합니다. 다시 씨앗 문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처음 움직였던 그 문장, 내가 글을 쓰고 싶다고 만들었던 문장으로요. 씨앗 문장은 글쓰기의 출발점이자 길을 잃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씨앗 문장이 있는 책을 씨앗 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앗 도서는 어떻게 찾을까요? 작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씨앗 도서 한 권을 제대로 골라서 읽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작가로서의 자질은 결국 독서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습작생들이 씨앗 도서를 고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대개는 주변의 추천이나 입소문, 필독서 목록에 의존합니다. 고전 스테디셀러, 베스트셀러, 이름만 들어도 읽어야 할 것 같은 책들이죠. 저자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하는데요. 책을 읽다가 지루하면 덮으라고 합니다. 좋은 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과 고민에 맞는 책이 좋은 책입니다. 책과 독자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야 비로소 좋은 책이 되는 것입니다. 공명이 일어나지 않는 책은 아무리 명작이어도 읽는 속도가 더디게 되고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지금 이 책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필독서로 꼽히는 책이 수천 권이고 양서로 꼽히는 책이 수만 권인데요. 읽을 책이 이렇게도 많은데 굳이 나와 맞지도 않는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독서의 흥미를 잃어버리면 글쓰기는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미있다면, 마음이 거기로 끌린다면 우선은 그것부터 읽어야 합니다. 마음이 끌리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도서는 남이 골라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책, 손에서 놓기 싫은 책, 그 책이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씨앗 도서입니다. 씨앗 도서를 찾았다면 이제 그 책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독서 지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자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가장 즐겁고 유익하게 읽은 씨앗 도서 한 권을 선정합니다. 그 책의 이웃책들을 찾아갑니다. 같은 저자의 다른 책,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 그 책이 참고하거나 언급한 책, 이렇게 한 권에서 출발해서 자연스럽게
가지치기를 해서 지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한 분야에만 머물지 말고 마음에 끌리는 분야가 생겼다면 그 분야의 대표 서적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하나만 알면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도서관과 서점을 둘러보면서 수고스럽겠지만 여러 가지 책들을 검색하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한번 그려두어야지 특정 장르에만 갇히지 않고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놓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둘러보면서 책을 200권, 300권 정도 체크해 둡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지금 당장 읽어야 할 책을 10권 남짓으로 압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10권을 함께 한꺼번에 구입해서 책상 앞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나의 씨앗 도서 후보가 항상 10권 이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골라도 끝까지 읽는 책보다 중간에 덮는 책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10권을 골랐지만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감동을 주는 책은 한두 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성공입니다. 수십 권 중에서 씨앗 도서 한 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죠. 저자는 당부를 하는데요. 읽은 권수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독서의 목적은 구입한 책을 모두 완독하는 데 읽는 것이 아니라요. 좋은 책에 좋은 문장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문장 앞에서 밑줄을 긋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게 목적이지 읽은 권수보다는 밑줄의 무게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씨앗 문장을 마음에 심는 방법. 좋은 문장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 문장도 마음에 제대로 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표시. 표시는 쉽게 말해 밑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문장에 밑줄을 긋는 것인데요. 책을 다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밑줄 친 부분만 다시 읽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문장을 읽은 뒤에 침묵 속에서 그 문장과 연결되는 이미지, 이야기, 변형되는 문장, 의미들을 자유롭게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책을 읽다가 책을 덮고 생각에 잠기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변주. 씨앗 문장과 같은 의미를 담은 나만의 구절을 만들어 보거나 비슷한 이미지나 사건을 새롭게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남의 문장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담긴 의미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암송. 많은 작가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는 시기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문체를 발견합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먼저 좋은 연주를 따라합니다. 글쓰기도 좋은 문장을 몸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암송이나 따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쓰기에는 표준적인 잣대가 없다. 글쓰기를 배우고 싶어서 강의를 찾고 유명 작가의 조언을 메모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말하는데요. 글쓰기에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글쓰기는 창작이고 창작은 이제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정해진 방법을 반복해서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글쓰기 강의는 창작 정신을 고양하는 대신에 장르적인 규칙과 관습을 기술적으로 익히는 테크닉에 치우쳐 있다고 말합니다.
신춘문예 당선을 위해서 분석을 하고 공식을 가르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보편적인 미학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한 우리는 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결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글쓰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고 결여가 아니라 넘치는 잉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좋은 글은 거창한 방법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친 끝에 다만 우연히 혹은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일상 언어와 창작 언어.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글을 씁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쓰는 언어와 글로 쓰는 언어는 겉모양은 같아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일상 언어에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0% 정도입니다. 나머지 80%는 표정, 몸짓, 눈빛, 상황, 분위기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채웁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고 서로의 정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은 다릅니다. 작가와 독자는 오로지 언어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글쓰기에서는 언어가 100%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 언어를 글쓰기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자는 다수 언어라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배꽃처럼 흰, 회색빛 도시,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표현들, 처음에 누군가가 썼을 때는 참신한 비유였겠지만 지금은 너무 자주 쓰이면서 의미가 퇴색하고 상투어로 전락한 언어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어휘일수록 오히려 가장 모호해지고 식상해집니다. 일상 언어와 다수 언어는 하나의 문제를 가리키는데요. 처음에 참신함을 잃어버린 언어라는 것이죠. 그것이 글쓰기에 그대로 들어오면 독자는 지루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수 언어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그 시대의 관습과 통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표현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첫 번째는 문장 차원의 교정 원칙입니다. 퇴고할 때 사용하는 빼기, 보태기, 다듬기,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고 애매한 표현을 명료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경험을 그대로 옮겨 적는 과정이 아니라 오로지 언어만을 통해 그 경험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다 근원적인 태도입니다. 낯설게 하기의 개념이죠. 기성 문법을 충분히 익혀야겠지만 그것을 비틀고 분절하고 변형해서 자기만의 문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엄밀하고 정확한 언어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저자는 이렇게 탄생한 언어를 소수 언어 혹은 창작 언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유와 상상의 문법을 찾을 때 우리의 문장은 창작 언어가 됩니다. 저자는 이 모든 훈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단순히 등단이나 출판을 위한 욕심으로 글쓰기를 공부하면 조금만 힘겨워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글쓰기 훈련을 자신의 감각과 인식과 상상을 새롭게 만드는 근원적이고 전복적인 욕망으로 인식하는 한 우리는 언제든 기꺼이 다시 도전하게 된다.
글쓰기는 결과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만교 작가의 글쓰기 공작소를 살펴보았습니다. 글쓰기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안의 언어를 치열하게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지만요. 이 책을 읽고 나면 그 마음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잘 쓰기 위해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불안감 대신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여가 아니라 잉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글쓰기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일종의 위로이자 도전입니다.